제 이름은 박선영, 55. 사람들이 제게 붙인 설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일 안 하고 집에서 우아하게 지내는 전업주부. 웃기죠? 우아하단 말은 겉만 보고 붙이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제 앞치마 주름이 가지런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제 말투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렇게들 말했죠. 손때 하나 없는 손이라고 속삭이던 이웃의 시선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내 손바닥을 뒤집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보여주는 순간 내 삶이 거짓말처럼 무너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전에 저는 먼저 창문을 열어요. 남편이 한때 사업이라고 불렀던 것에 부도가 난 뒤로 우리 집 공기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밤새 식은 공기를 먼저 갈아치우지 않으면 하루 내내 가슴이 눌려요. 창문을 열면 골목 나무에서 떨어진 먼 가로수잎 냄새, 빵집에서 막 구웠을 법한 따뜻한 냄새, 분리수거 트럭의 철 냄새 같은 게 뒤섞여 들어옵니다. 어젯밤 배달 가방에서 스며 나온 소스 냄새도요. 그 냄새는 늘 작은 비밀처럼 부엌 구석에 숨어 있어요. 집 안은 정갈하지만 제 삶은 그렇게 단정하진 않아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던 날, 그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떨어뜨렸죠.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흩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줍지를 못하더군요.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자존심이란 게 사람의 척추 같은 거라면 그날 남편의 척추는 절반쯤 부러졌을 겁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패란 게 어떤 사람에겐 그 자체로 병이 되더군요. 일이 무너지고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버텨야 한다. 어떻게든 숨통을 틔워야 한다. 나는 그때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른 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대학 2학년. 집에서는 아이처럼 굴다가도 밖에 나가면 어른인 척을 합니다. 어느 날은 현관에서 운동화를 툭툭 차며 말했어요. 엄마는 일 안 하시니까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좋아.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계셔. 그 말, 칭찬처럼 들렸겠죠. 나는 웃었습니다. 입모양만 살짝. 그래. 그럼 좋네. 대답은 짧았지만 머릿속은 길었습니다. 우아한 엄마라니.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굴레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 땀과 밤과 공포와 숨바꼭질 같은 일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시간들이 내 하루의 대부분이었는데 그에게 나는 여전히 집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죠. 아이를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는 걸 탓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게 한 건 어쩌면 나였으니까. 내가 배달을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전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친 같은 동네 엄마가 내게 속삭였죠. 요즘 시간제 배달 좋은 거 많다더라. 전기 자전거도 대여해준대. 그 말이 내 귓가를 한참 맴돌았습니다. 밤에 혼자 부엌등만 켜놓고 전기요금 청구서를 뒤집었다 폈다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남편 몰래 적금을 깼다가 흠씬 혼났던 기억, 그 후로 통장을 비밀번호보다 깊게 숨겨둔 제 마음을 떠올렸죠. 배달이라니. 쉰을 넘긴 여자가 밤길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페달이 반대로 굴러갈 것 같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경적이 뒤통수를 찌를 것 같은 길 위를. 그런데도 나는 그 길에 서기로 했어요. 우아함과 이자 사이에서 선택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첫날 전기자전거 대여소에 갔습니다. 관리인이 헬멧을 건네며 물었어요. 처음이세요? 밤까지 하실 거면 반사조끼 꼭 챙기세요. 헬멧의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반사조끼의 형광이 투박했죠.
거울 앞에 서서 그걸 입었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형광조끼를, 요리장갑 대신 미끄럼 방지 장갑을 낀 여자가 그 여인의 눈동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 여인의 입술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입이었지만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점심 전 첫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의 배달 앱은 띠링 소리로 내 심장을 툭툭 건드립니다. 첫 주문은 김치찌개 2그릇, 잡채밥 하나, 콜라 2병. 가방 안에 보냉팩이 냄새를 섞지 않도록 칸막이를 세우고 뚜껑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나올 때 마주오던 이웃이 내 얼굴을 알아보는 듯 눈썹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는 척하는 법을 참 빨리 배웠습니다. 우체국 가는 길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법, 그것도요. 페달을 밟자 바람이 무릎을 스치고 신호등 불빛이 바퀴 사이사이로 쪼개져 지나갔습니다. 길바닥에 요철 하나, 차선에 페인트 하나도 내 몸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그날 배달은 서툴렀지만 한 건, 2건 건너갈 때마다 두려움과 수치와 안도감이 엉켜 이상한 열이 났습니다. 손도장은 근육처럼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날 밤 손목이 화끈거렸습니다. 한동안은 그 화끈거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내겐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배달 가방은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에 숨기고 형광조끼는 접어 압축팩에 넣습니다. 닦고 또 닦아도 남는 기름 냄새가 있죠. 그 냄새를 없애려고 베이킹소다에 세제를 섞어 솔로 문지르면 손가락 마디가 하루를 다 말해줍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식탁에 앉아 오늘 발표 있어. 나가봐야 돼.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덧붙이겠죠. 엄마는 집에 계셔. 그게 그 아이에게 안심이 되는 주문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 평온이 아이를 지탱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평온의 배경을 자처했습니다. 낮엔 흰색 앞치마, 밤엔 형광조끼. 두 장면 사이에 있는 것은 내 침묵입니다. 배달은 점심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좋습니다. 낮에는 도로가 덜 무겁고 햇빛이 내 앞을 밝혀줘요. 하지만 빚은 낮에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이어붙입니다. 오후 4시를 넘기면 골목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돌아가는 사람들, 두툼한 쇼핑백을 든 직장인들, 그리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식당의 뜨거운 공기. 5시 반이면 오토바이들이 속도를 붙이고 나는 그 사이에서 틈을 봅니다. 전기 자전거는 조용합니다. 조용한 대신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발, 차의 바퀴, 개의 리드줄, 바닥의 물웅덩이. 그 사이를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비가 오던 날의 기억이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벌어지는 소리를 낸 날, 나는 우비를 뒤집어 쓰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비닐 우비의 모서리가 바람을 잡아 연처럼 펄럭였고 신발 속 양말이 한 모금 한 모금 물을 마시듯 젖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배송 늦어지면 안 돼요. 손님 성격 급해요. 가게 주방장의 목소리는 늘 분주합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 말을 5번쯤 하고 나면 내 속에서 무언가 딱딱해집니다. 시간은 돈이고 늦음은 핑계가 아닙니다. 비는 환경이고 나는 변수입니다. 그럴 때면 손등에 핏줄이 또렷해지고 브레이크 레버 위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집 문 앞에서 비를 한동안 털어냈습니다. 현관등 아래 고인 물이 내 발자국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자국을 보며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잠깐 잊었습니다. 우유 배달 소년처럼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이상했거든요. 55살의 내가 배달을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12시 10분 첫 주문.
2시 반까지 두세 건. 4시에 잠깐 집에 들러 밥솥을 눌러두고 깍두기를 꺼내놓고 국 간을 봅니다. 남편이 낮잠에서 깨어 물 한 잔을 마실 때 식탁 위에 과일을 놓습니다. 사과는 얇게 깎아 씨를 빼고 귤은 하얀 결을 조금 남겨둡니다. 밤에 쌀국수를 배달한 날이면 나는 집에 돌아와 남은 라임 향을 손등에서 끝내려고 손을 오래 씻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냄새들은 대개 내가 벌어들인 돈과 같이 옵니다. 냄새를 지우는 동안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어떤 날은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인지 냄새를 없애는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2번 스터디를 합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이름이 라일락 테이블. 유리창이 커서 안이 들여다 보이고 벽에 걸린 라일락 조명 아래 누군가의 노트북이 반짝이는 곳. 아이는 거기서 과제를 하고 팀플을 하고 가끔 여자친구와 만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만 말했습니다. 부모라는 건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 않는 숙제를 평생 풀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일정표 옆에 그 카페 이름을 조용히 적어둔 건 혹시라도 아이에게 급한 서류를 전해줘야 하는 날이 올까봐 그랬습니다. 메모는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모르죠. 아마도 나는 그곳을 내 지도 속에 표시해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는 지도에서라도 확인해 두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 이름을 적는 순간 묘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라일락 테이블. 나중에 그 네 글자가 내 심장을 한 번 더 떨게 하리란 걸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 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 라고 묻기도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가 덜 부끄럽게 느끼도록 문고리를 조용히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음을 모른 척해야 살아남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그 모른 척 중 하나였겠죠.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그가 무너질 때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은 조금씩 단단해졌고 발 뒤꿈치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샤워할 때 거품이 발 뒤꿈치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밤, 나는 혼자 서러운 웃음이 납니다. 내 발바닥에는 이제 집 안 슬리퍼의 부드러움 대신 보도블록의 패턴이 찍히니까요. 저녁 9시를 넘어가는 시간이면 배달 앱의 지도는 빨갛게 물듭니다. 아직 저녁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 야근하는 사람들, 술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 빨간 동그라미가 쏟아지면 내 심장도 박자를 바꿉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건 고르게 보이는 주문들이 아니에요. 내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주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불이 켜지면 오늘은 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안도해요. 안전은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수입입니다. 나는 주문을 받으면 먼저 손가락으로 동선을 그립니다. 우리 동네의 골목은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죽은 골목이 있고 돌아 나오려면 계단을 들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계단에서 무겁게 변합니다. 배터리는 가벼운 척하면서 계단만 보면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나는 계단이 많은 구역은 늘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미끄러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왼손으로 브레이크 대신 김밥 도시락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내용물이 쏟아지면 그날의 수입이 반납됩니다. 그때 내 무릎은 까졌고 도시락은 무사했습니다. 손님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천만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무릎보다 도시락 뚜껑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베란다에서 손목 보호대를 벗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훑어갑니다. 보호대를 벗는 순간 내 팔뚝에 새겨진 끈 자국이 선명합니다.
어떤 건 자국에 머물고 어떤 건 흔적이 됩니다.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내 팔을 스치다 엄마 얇은 자국이 있네. 라고 말할까봐 나는 긴 소매를 꺼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 춥잖아. 내가 하는 말은 늘 반만 진실입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도 압니다. 저녁 9시 40분 마지막 손님에게 국수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면 그 버스가 들어옵니다. 버스 불빛이 내 핸들 그림자를 골목벽에 길게 그립니다. 그 그림자는 어느 날 내 모습 같아서 한참을 보게 됩니다. 길지만 얇고 분명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나는 그 그림자와 함께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10분 전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씁니다. 이제 들어간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혹은 내가 되는 중인 누군가에게 쓰는 메일의 보고 같습니다. 너는 오늘도 돌아왔다. 생존의 체크리스트. 어느 날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일만 하시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적어서 좋아. 나는 그 말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만든 평온이 여전히 아이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날 밤 나는 배달이 없는 척하며 평소보다 더 늦게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지퍼를 더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방 안쪽에 작은 명찰을 숨겨둡니다. 내 이름이 인쇄된 얇은 플라스틱. 그 명찰은 밖에서 나를 부르는 유일한 이름표입니다. 집 안에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밖에선 박선영. 두 이름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나는 조금씩 갈라지기도 하고 조금씩 이어 붙기도 합니다. 그 접착제가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이더군요. 나는 카페 라일락 테이블의 위치를 지도에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세계가 있는 곳, 내 배달 동선과 어쩌면 교차할지도 모를 곳. 별표를 찍어 놓고 거길 일부러 피해 다니는 내 손가락을 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도시엔 카페가 많고 배달은 너무 많으니까. 설마 그곳에 내가 음식을 들고 서게 될까? 사람은 설마를 믿고 살죠. 설마가 한번 틀어지면 그때야 알게 됩니다. 삶은 우리가 피하려는 방향으로 한 번쯤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밤 10시. 오늘도 마지막 주문을 끝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씻어 접시에 올리고 거실을 한번 훑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걸린 남편의 얇은 담요, 책상 위에 엎어놓은 아들의 문제집. 이 집이 내가 지켜온 무대입니다. 나는 무대 뒤편에서 조명을 켜고 음악을 줄이고 커튼을 걷고 의자를 밀어놓는 사람입니다. 관객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끔 무대에 오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두 발로 한 걸음 앞에 서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접는 법도 배웠습니다. 삶에서 모든 욕망이 실현되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가게 하는 일. 그게 내 무대가 되었으니까요. 씻고 누우면 두 가지 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하나는 전기 자전거의 모터가 길 위에서 흐르던 소리. 다른 하나는 아들의 목소리. 우리 엄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우아하게 계신다. 나는 둘 사이에서 잠이 듭니다. 한쪽은 나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다른 한쪽은 나를 집 안으로 묶습니다. 양손에 서로 다른 줄을 잡고 나는 균형을 잡습니다. 이 줄타기는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줄 위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면 더 크게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내일 일정표를 봅니다. 오후 3시 라일락 테이블 인근에서 출발하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상 굳이 그 앞을 지날 필요는 없지만 골목길이 하나뿐인 구간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유리창 앞을 스치게 되겠죠. 유리창은 무엇이든 비춥니다.
사람의 얼굴도 가방의 로고도 나의 숨도.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보지 못하게. 들키지 않게. 들키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믿어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아이에게 가난과 추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잔열이 남은 난방을 새벽까지 켜두던 겨울이 있었고, 남편의 실패를 아이의 잠귀에서 멀찍이 떼어놓으려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울던 밤이 있었으니까요. 들키지 않는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기술을 꽤 익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휴대폰이 충전 케이블을 타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배터리가 차오르는 소리, 내일의 노동이 예약되는 소리. 나는 눈을 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아직도 우아해야 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평정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남편일 때도 있었고, 아들일 때도 있었고, 사실은 나 자신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아함은 때로 방패입니다. 방패 뒤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도 방패를 들어 올렸고, 내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방패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는 건 숨길 수가 없네요. 손목 보호대를 벗을 때마다 손등의 뼈가 꼭 내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조심해. 내일은 더 무거울 수 있어.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의 얇은 면을 따라 떠오르는 장면 하나. 유리창 너머 카페, 라일락 조명 아래 고개를 숙인 아이의 뒷모습. 그 옆에서 책을 펼치는 누군가의 손, 그리고 그 탁자 위로 내려앉는 종이컵 2개.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2번 살아봅니다. 첫 번째 내일은 아무 일 없는 내일. 두 번째 내일은 누군가가 내 가방의 로고를 읽고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내 이름을 속삭이는 내일. 어느 쪽이 진짜가 될지 모를 때 사람은 늘 쉬운 쪽에 도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쉬운 쪽에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내일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뜁니다. 불길하다는 말 대신 예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감은 언제나 조용하고 정확합니다. 그 예감이 내일의 유리창 앞에서 형태를 갖추게 되리라는 걸 내 몸은 먼저 아는지도 모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일의 바람, 내일의 냄새, 내일의 소리. 그 가운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엄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우아하게 계신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되뇌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엄마는 내일도 우아할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며 내일의 나를 달래봅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내일 그 우아함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불을 끄고 방 안은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어둠은 자비롭습니다. 무엇이든 가려주거든요. 그러나 어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거치죠.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새벽 알림음도, 배달 앱의 첫 띠링도,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서 들릴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도. 나는 늘 2개의 얼굴로 살아왔다. 낮에 나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 남편과 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 밤에 나는 전기자전거에 올라 도시 곳곳을 달리는 배달기사. 두 얼굴은 절대로 겹쳐선 안 됐다. 누군가가 우연이라도 그 경계를 본다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들은 8시 반 수업에 맞춰 나가야 했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부지런히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어 상을 차렸다. 아들이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엄마는 일 안 하니까 좋아. 늘 집에 있으니까 뭔가 든든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든든하면 됐지.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났다. 일 안 한다고?
내가 모를 뿐이지 이 손은 매일 밤 핸들을 붙잡느라 굳어가고 있어. 아들은 그런 내 속내를 알 리 없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늘 곁에 있는 우아한 엄마였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오해인지 아들은 모른다. 점심 무렵 나는 집안일을 마치고 배달복으로 갈아입는다. 형광 노란 조끼를 걸치고 무릎에 보호대를 찬다. 전기 자전거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다. 배터리를 끼우며 늘 드는 생각은 하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티자. 처음에는 자전거가 낯설었지만 이젠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페달을 밟으면 허벅지 근육이 당기고 손바닥은 곧 땀으로 젖는다.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주행 속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적과 싸워야 했다. 차량의 불빛, 좁은 골목길,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의 한계. 배달은 단순히 음식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성격, 날씨, 도로 사정이 매 순간 변수를 만들었다.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치킨 2마리를 배달하던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비를 덮었었지만 바람이 옆으로 몰아쳐 치킨 상자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겨우 도착했을 때 손님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치킨 다 식었네. 나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하지만 손님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남은 건 젖은 옷과 축축한 신발,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모욕감뿐이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따뜻한 말도 있었다. 늦은 밤 족발을 배달해 갔을 때 한 중년 부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생 많으시죠? 이거 드시면서 따뜻하게 하세요. 컵라면 2개를 건네주던 그들의 손길은 그날의 피로를 단번에 잊게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달랐다. 하지만 나는 늘 똑같았다. 고개 숙여 웃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 가끔 배달을 나서는 길에 같은 아파트 주민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했다. 저 사람 박선영 씨 아니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이 소문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다 구기고 다니네. 남편이 힘들어도 체면은 지켜야지 왜 저런 일을 해? 그 상상이 머리를 스치면 나는 더 깊이 모자를 눌렀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체면이 아니라 우리 집의 생존이었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신문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가끔 내 손목에 남은 배달 가방 자국을 보더니 묻곤 했다. 그건 뭐야? 왜 이렇게 손목이 까맣게 눌렸어? 나는 얼른 긴 소매로 가렸다. 아, 그냥 집안일 하다가 괜히 힘을 줬나 봐.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알면서도 입을 닫은 걸지도. 자존심이 무너진 남편 앞에서 내가 벌어온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잔인한 일이었으니까. 아들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늘 나를 자랑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만 계셔. 늘 깔끔하게 하고 우아해. 그 말은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칼날 같았다. 한 번은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친구는 식탁 위를 보며 감탄했다. 와, 너희 집은 밥상이 호텔 같다.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아들은 뿌듯하게 대답했다. 그치? 우리 엄마는 집안일만 하셔서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그 순간 나는 웃으며 물을 내왔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다. 내 밤의 고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들에게조차 나는 그저 집에만 있는 우아한 엄마였다. 그날도 배달 앱이 울렸다.
띠링 휴대폰 화면에 주소가 떴다. 라일락 테이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주 간다는 그 카페. 설마 아니겠지. 이 시간엔 없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고쳐맸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자전거 핸들을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갔다. 땀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를 그 순간을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라일락 테이블. 나는 그 이름을 수없이 들었지만 직접 들어선 건 처음이었다. 카페 유리창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안쪽의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책과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젊은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아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페달을 잡던 손이 떨렸다. 제발 나를 보지 마라. 제발 그냥 모른 척해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렀다. 배달 가방이 등에 더욱 무겁게 짓눌러왔다. 내가 맡은 주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었다. 종이컵에서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직원이 내 가방을 힐끗 보았다. 라일락 테이블 주문이시죠? 저쪽 창가 자리로 갖다 주세요. 나는 숨을 삼켰다. 네. 작게 대답하고는 트레이를 들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다. 창가 자리로 다가가는 순간 아들이 나를 보았다. 그 순간의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놀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당혹감. 아들은 순식간에 여자친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그 말은 내 귓가에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기사님. 내 아들이 나를. 기사님.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트레이 위에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내며 테이블에 음료를 내려놓았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기계처럼 굳은 목소리였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뒤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무너졌다. 내 아들이 내 존재를 부끄러워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배달부가 아니라 그저 숨겨야 할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카페 문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말만 메아리 쳤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허공을 밟는 것처럼 허전하고 심장은 가슴을 쿵쿵 때렸다. 눈앞이 흐려져 도로의 차선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들은 모를 뿐이야. 그냥 모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들은 몰랐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금껏 믿어온 우아한 엄마가 얼마나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지. 카페에서 나와 자전거를 끌던 그 순간부터 내 귓속은 하나의 말로 가득했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아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 이름을 지워버렸다. 엄마도 선영이도 아닌 그저 기사님. 차갑고 낯설고 철저히 나무로 선을 그은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말만이 귓속에서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거실에 널브러진 남편의 담요, 주방 싱크대에 포개져 있는 접시들,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필통. 모두 똑같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낯설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웃지 않고 있었다. 헬멧 자국이 이마에 선명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저 기사님. 입술 사이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 가슴이 찢어졌다. 다음 날도 알림음은 어김없이 울렸다. 띠링. 주문이 뜨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헬멧을 쓰고 가방을 메고 자전거에 올랐다. 그런데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귓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한 번은 족발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오르막길에서 페달이 버거워 숨이 턱 막히는데 뒷차가 클락션을 울렸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아줌마, 빨리 좀 가요. 기사님 맞아요? 이럴 거면 왜 해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세상이 전부 내 아들을 따라 하는 것 같았다. 남들도 모두 나를 기사님이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며 오르막을 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몸은 점점 망가졌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무릎은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밤에 누우면 다리가 저려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귓가에 그 말이 흘렀다. 저 기사님.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존재는 덮여버리고 내 아들의 엄마라는 자리마저 흔들렸다. 나는 묻고 싶었다. 아들아, 내가 알던 우아한 엄마는 어디에 있니? 내 앞에서 웃던 나는 지금 어디 있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니? 며느리는 집안 체면을 지켜야지. 밖에서 허드레실 같은 거 하면 안 돼. 알겠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허드레실. 가슴속에 화가 치밀었지만 대답은 짧았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눈물이 났다. 아들마저 나를 기사님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체면 운운하며 나를 더 올가매려 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 이름, 내 삶, 내 존재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비 오는 밤 배달을 나갔다. 전기 자전거는 빗길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배달 앱은 계속 울렸다. 띠링띠링. 휴대폰 속 알림은 마치 채찍 같았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움직여.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주문을 전해주고 고개 숙여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 귀에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나는 그날 밤 자전거를 끌고 골목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우산도 비닐도 없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마치 세상이 나를 철저히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배달 앱에서 익숙한 주소가 떴다. 라일락 테이블. 손끝이 덜덜 떨렸다. 아니야. 이번엔 그냥 다른 손님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다. 이곳은 나와 아들이 다시 마주하게 될 무대라는 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귓속이 먼저 깨어났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그날 라일락 테이블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머리맡에 걸린 알람처럼 먼저 울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창문을 미세하게 열어놓은 탓인지 바람소리가 얇은 실처럼 커튼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커튼을 붙잡고 한 번, 창틀을 쓸어내리며 한 번,
그 말을 내 손바닥에서 털어내듯 훔쳐보냈다. 안 됐다. 새끼손가락 끝에 미세하게 걸린 찌꺼기처럼 여전히 남았다. 싱크대에 물을 받아 콩나물을 씻었다. 물살이 콩나물 머리를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 같았다. 손끝이 바삭바삭 건조했다. 전기 자전거 핸들을 오래 붙들고 있던 날의 뒤끝은 대개 다음 날 새벽에 찾아왔다. 무릎 관절이 오르막의 각도를 기억하고 손바닥이 브레이크 레버의 차가움을 기억한다. 내 몸은 늘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에 보랏빛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라일락색이었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우연이겠지만 내 눈은 그 색에 걸려 넘어졌다. 엄마, 오늘 스터디 끝나고 라일락 테이블에서 팀플해.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 듯. 라일락 테이블. 나는 국간을 보던 숟가락을 멈췄다. 그래. 따뜻하게 입고 나가. 입술이 내 말을 대신했고 손목은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다. 오늘은 그 앞을 피하자라고 나를 달래면서도 머릿속 지도는 어느새 그 카페를 기점으로 동선을 그려 놓았다. 피하려면 더 잘 알아야 했다. 나는 피하는데 능숙했다. 그게 내 삶의 기술이었다. 점심 12시 앱이 깨어났다. 띠링. 첫 주문은 낯선 오피스텔이었다. 택배함 비밀번호가 0으로 통일된 어딘가. 가벼운 샐러드 2개라며 안심하려던 찰나 경비 아저씨가 손바닥을 흔들며 외쳤다. 기사님, 자전거는 저쪽에 세워요. 입구 막으면 큰일 나요. 기사님. 눈 깜빡할 사이 귓속의 메아리가 새 목소리를 입었다. 저 기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 나는 숨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헬멧줄을 더 조였다. 오늘은 더 조여야 할 것 같았다. 샐러드 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냉팩 사이를 다독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내가 오늘 올라야 할 마음의 층수도 함께 늘어났다. 문을 열어주는 얼굴은 되게 급했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슉. 늘. 해왔던 것처럼. 입술에 종종 걸음이 달려 있었다. 4건째 주문은 치킨이었다. 냄새가 가방 안에서 금방 퍼졌다. 내가 치킨 냄새를 싫어하게 된 건 배달을 시작한 뒤였다. 집안에선 한 번도 싫어한 적 없던 냄새였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고 모서리를 손날로 꾹 누르며 속삭였다. 흘리지 마. 오늘은 흔들리지 마. 내 말은 가방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햇빛이 강도를 올렸다. 보도블록이 눈부셔서 한 박자 쉬고 싶었지만 앱은 재촉하듯 반짝거렸다. 가까운 주문 3건이 있습니다. 근거리, 안전, 생존. 그 단어들이 빠르게 순환했다. 무릎이 갓잔타는 듯 딱 소리를 냈고 나는 무릎에게 비밀스런 협상을 제안했다. 오늘만 더. 진짜 오늘까지만. 그 약속을 벌써 몇 번째 어기고 있는지 세어보는 일은 그만두었다. 숫자는 종종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5시 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마지막 층.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전기 자전거를 현관 앞 기둥에 묶고 치킨 박스를 한 손에, 콜라를 다른 손에 들었다. 계단은 냉정했다. 2층을 올랐을 때 종아리가 타는 냄새가 환각처럼 올라왔다. 3층을 올랐을 때 심장이 목젖까지 올라왔다. 4층, 5층, 마지막 층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갑자기 내가 내 문 앞에 서 있는 착각이 들었다. 어서 들어와, 선영아. 문을 여는 건 멀쩡한 타인의 가족이었고 나는 맛있게 드세요라는 낯익은 문장으로 나를 소개했다. 그 집에서 나는 누구도 아니었다.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이었다. 누구도 아닌 사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이름이 없으면 다치기도 쉬웠다. 해가 내려앉을 즈음 바람이 달라졌다.
서늘함 대신 왠지 앙칼진 기운.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부딪힐 뻔했다.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는 손가락에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킥보드 소년이 뒤돌아보며 외쳤다. 조심해요, 기사님. 기사님. 이번엔 고맙다는 뜻이었지만 내 귓속 메아리는 방향을 가리지 않았다. 무릎이 살짝 풀렸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다. 괜찮아. 나는 내게 또 거짓말을 했다. 오늘 들어 가장 설득력 없는 거짓말이었다. 저녁 6시 가게 주방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 씨, 그 다음 건 급해요. 손님 성격 급해. 아주 빨리. 네. 최대한. 전화를 끊고 경로를 보다가 나는 화면을 잘못 눌렀다는 걸 한 박자 늦게 알았다. 주문 목록이 스르르 넘겨지고 내 눈앞에 새 주소가 떴다. 보라색 아이콘 옆에 적힌 5글자. 라일락 테이블. 손목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순간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다. 36%. 라일락 테이블까지 왕복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중간에 충전 거점이 하나 있긴 했다. 편의점 앞 콘센트. 늘 미안한 표정으로 빌려 쓰던 그 작고 구체적인 전선. 나는 오늘은 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결심은 숫자 앞에서 늘 약했다. 배터리 퍼센트는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나는 결심을 취소했다. 편의점 점장에게 고개를 2번 숙인 뒤 전선을 꽂았다. 오늘도 고생이야, 기사님. 네, 사장님. 기사님이라는 호칭이 사무적 친절과 함께 내게 내려앉았다. 여기선 상처가 아니었다. 이상했다.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 나는 대답을 찾지 않았다. 대신 콘센트와 바퀴에만 집중했다. 타이어 바람이 조금 빠져 있었다. 공기주입기 레버를 밀어 올리며 눈을 한번 감았다 뜨니 내 눈꺼풀 안쪽에 카페 유리창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어깨,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저 기사님, 빨리 눈을 떴다. 내 앞에 있는 건 편의점 유리문, 안쪽 음료 냉장고의 하얀 불빛뿐이었다. 7시를 조금 넘겨 라일락 테이블 근처에 닿았다. 저녁 공기가 카페 간판의 보랏빛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 입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려는데 스텝이 미끄러졌다. 발목이 휘청했다. 가방의 지퍼가 반쯤 내려와 있었다. 얼른 올리며 가방 안의 냄새를 한번 들여다보는 버릇대로 고개를 숙였다. 바닐라 시럽 냄새. 부드럽고 달큰한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흘렀다. 오늘 주문은 아이스 라떼 2잔, 허니브레드 한 판이었다. 카페 안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매니저였다. 배달이죠? 12번 테이블에 놔주세요. 결제는 끝났어요. 12번. 나는 그 숫자를 안다. 아들이 카톡 대화에서 가끔 자랑처럼 올려놓던 사진 속 번호판. 언제나 창가 3번째 열 라일락 조명과 가장 가까운 자리. 트레이를 받쳐들고 복도를 지났다. 내 발소리가 카페의 음악과 어울리지 않았다. 음악은 보드라웠고 내 발소리는 사포 같았다. 12번 테이블에 가기 전에 화장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가 있었다. 그 끝에서 남자아이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릎이 먼저 알아채듯 작은 경련을 일으켰다. 숨을 쉬려면 더 조용히, 더 얕게 쉬어야 했다. 트레이 위에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품이 진동에 맞춰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평평해졌다. 라떼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두툼한 유리 아래에서 수면을 뚫고 나오는 공기방울 같았다. 12번의 등받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고개를 반쯤 돌리는 그림자. 순간 내 심장이 내 귀에서 뛰는 소리를 냈다. 그가 고개를 다 돌리기 전에 나는 트레이를 한 뼘 앞으로 밀어놓고 한 뼘 뒤로 물러섰다.
옆 테이블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내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묻혔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낯설지 않은 높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자챙이 내 시야를 반쯤 가렸다. 내 눈동자가 겨우 본 건 유리잔의 이슬, 허니브레드의 반짝이는 설탕결 뿐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카운터 쪽으로 한 발, 두 발 물러났다.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 쳤다. 기사님, 잠깐만요. 몸이 얼어붙었다. 영수증이 누락됐어요. 들고 가셔야 돼요. 매니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이 구원처럼 들리는 날도 있다. 지금이 그랬다. 이름이 들키지 않게 해주는 호칭. 내게서 나를 지워주는 말. 나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다. 종이의 얇은 결이 손가락에 스쳤다. 아주 얇은, 그러나 또렷한. 문을 나설 때 유리문에 내 얼굴이 1초쯤 비쳤다. 모자챙 아래 늙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얼굴, 그러나 지치지 않았다면 또 거짓말일 얼굴. 나는 내 눈을 마주쳤다. 지금 나가. 더 머무르면 안 돼. 문이 닫히기 직전 유리 안쪽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내 발목을 잡았다. 우리 엄마는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셔. 늘 우아하시지. 우아. 그 단어가 허니브레드의 설탕결처럼 번쩍였다. 순식간에 켜졌다가 순식간에 꺼졌다. 나는 문을 밀었다. 바깥 공기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콧등이 시큰했다. 라일락 향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유리 안에 갇혀있는 향기처럼 내 비밀도 아직은 유리 안에 갇혀 있었다. 자전거에 올라탔다. 페달을 밟기 전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뒤돌아보는 순간 나는 부서질 수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새삼 얇게 느껴졌다. 오늘은 무사히 집에 가자. 오늘은. 첫 번째 골목을 빠져나가다가 휴대폰이 떨렸다. 앱이 새 주문을 띄웠다. 가까운 곳. 짧은 동선. 나는 바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화면 위에 작은 안내 문구가 떴다. 주문자 요청사항 테이블에 두고 가주세요. 12번. 12번.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골목의 바람이 내 웃음을 삼켰다. 도로 진입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오른발을 페달에 올리고 왼발로 바닥을 밀었다. 그때 왼편에서 크고 묵직한 경적이 울렸다. 트럭이었다. 트럭의 그림자가 노란 가로등 아래 길게 눕더니 내 바퀴에 겹쳤다. 브레이크 레버를 끝까지 당겼다. 바퀴가 비명을 질렀다. 내 가방 안에서 얼음이 가볍게 부딪혔다. 쨍. 아주 작은 유리 소리처럼. 미안해요. 운전자가 창문 너머로 외쳤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한 건 내가 아니어도 습관처럼 미안했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손등 위로 맥이 올랐다 내렸다. 그 리듬에 맞춰 귓속에서 또 다른 리듬이 겹쳤다. 기사님 빨리.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카페의 그의 목소리. 두 개의 시간이 겹쳐서 내 귓바퀴 안을 왕복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골목 끝 하늘이 아주 얕은 남색으로 변해 있었다. 저녁과 밤 사이의 얇은 선. 그 선 위에 나는 겨우 매달려 있었다. 현관을 열기 전 나는 베란다로 가서 가방부터 벗었다. 지퍼를 열어 보냉팩에 습기를 닦아냈다. 반사 조끼를 뒤집어 접어 빨래 바구니 밑바닥에 넣었다. 오늘은 손목 보호대를 오래 벗지 못했다. 보호대 안쪽에서 피부가 땀에 젖어 있었고 얇은 소금 결정이 손목에 미세하게 붙었다. 흐르는 물에 한참을 비벼도 그 결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냄새, 습기, 그리고 말. 기사님.
내 손목에 소금결처럼 내 귓속에 붙어 있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TV 앞에서 졸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다. 푸른 바다, 흰 파도, 얇은 모래. 스피커가 바닷소리를 흉내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다. 남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손목의 맥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다. 당신 언제 들어왔어? 방금. 오늘은 일찍 자. 응. 짧은 대화 뒤에 길게 남는 건 말하지 않은 것들. 말하지 않은 것들 사이로 나는 조용히 스며들었다. 샤워 물줄기 아래 서니 오늘 하루의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바퀴 소리, 경적, 앱 알림음, 카페의 포크 긁는 소리, 매니저의 기사님, 그리고 아들의 우아. 물이 뜨거웠지만 등줄기가 식었다.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누르며 나는 속삭였다. 선영아, 내일은 덜 아프자. 대답은 없었다. 수건이 내 목소리를 다 마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숨을 세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앱에 공지사항이 하나 떠 있었다. 내일부터 일부 카페 지점, 테이블 배달 시 신분 확인 절차 시행. 신분 확인 절차. 세 단어가 천천히 내 이마 위를 지나갔다. 내일이 라일락 테이블이라면, 매니저가 내 이름을 묻는다면, 거짓 이름을 쓰라면 쓸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내 번호가 찍히면 박선영 세 글자가 애매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유리 위에 비칠지도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화면이 바닥과 등을 맞댔다. 내 마음도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등을 보이는 건 언제나 조금의 포기와 조금의 용기를 동시에 필요로 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그 사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장면이 한 번 더 돌아왔다. 카페 문이 닫히기 직전 아들의 목소리. 우리 엄마는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셔. 거짓말이었고 진심이었다.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믿게 만든 건 나였다. 들키지 않는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나. 그러나 사랑이 들키는 순간이 있다. 사랑이 들켜야만 사랑이 되는 밤이 있다. 그 밤이 아마 내일일 것 같다는 예감이 천장 위에 물결처럼 퍼졌다. 나는 그 물결을 카운트하지 않았다. 숫자는 종종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니까.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 만나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내 귓속 메아리를 잠시 가라앉혔다. 잠이 그 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막 눈이 감기려던 순간 휴대폰이 아주 가볍게 진동했다. 띠링. 야간 예약 주문 알림. 주소 라일락 테이블. 요청사항 12번. 나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내일 끝내자. 내 식으로. 내 이름으로. 내 아이의 눈을 보고. 밤 9시 반 휴대폰이 떨리며 익숙한 소리를 냈다. 띠링.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라일락 테이블 12번. 나는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피할 수 없다면 오늘 끝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형광조끼에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헬멧을 썼다. 가방을 매는 순간 어깨가 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늘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 감춰온 모든 시간이 들켜버릴지도 모르는 날이었다. 라일락 테이블. 카페 유리창 너머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교재를 펼쳐놓고 여자친구와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다. 손짓은 여유로웠고 얼굴은 환했다. 그 환함이 내 눈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트레이 위에 음료와 디저트를 올려놓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 하나마다 심장이 3번씩 뛰었다. 쿵, 쿵, 쿵.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날처럼
내 귀에는 박동 소리만 가득했다. 12번 테이블 앞에 섰다. 트레이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놀람, 그리고 금세 덮으려는 당황스러움. 여자친구가 물었다. 왜 그래? 아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모자챙을 더 눌렀다. 손이 떨려 컵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 귀는 그 작은 떨림조차 읽어냈다. 기사님. 또다시 그 단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듯. 나는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배달 가방의 로고, 손목의 보호대 자국, 그리고 온몸에 배어있는 땀 냄새. 아들의 눈이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등을 돌리려는 순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내 귀에 닿았다. 나는 멈췄다. 발걸음이, 심장이, 호흡이 모두 멈췄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아들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 눈빛은 혼란, 충격,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다. 엄마 맞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우리 엄마는 우아하게 집에 계신다고. 그게 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믿고 싶었던 진실이었으니까. 아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감춰왔던 내 고단한 삶이 드디어 내 아이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아들의 여자친구마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오직 아들만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섰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만 계신다고, 우아하다고. 엄마, 나 때문에 더 숨겼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내가 그랬던 거지. 아들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저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만 했던 게. 엄마를 제일 아프게 한 게 저였어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상하게도 위로 같았다.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보았으니까. 나를 기사님이 아니라 엄마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말했던 거. 우리 엄마는 우아하다. 그 말 틀리지 않았어.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의문이 스쳤다. 엄마가 배달을 하고 손목에 멍이 들어도 너한테만큼은 우아한 엄마이고 싶었거든. 우아하다는 건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웃을 수 있게 지켜주는 거야.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어. 아들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두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엄마는 기사님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엄마예요.
그 순간 내 귓속에서 수없이 메아리치던 단어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기사님, 기사님. 그 잔향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그 자리에 아들의 목소리가 새로이 자리 잡았다. 엄마. 나는 그 호칭 하나에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엄마 약속할게요.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해도 되게 만들 거예요. 엄마가 내 이름 불러주듯 나도 엄마 이름에 당당할 수 있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약속 믿어도 되지? 네. 무조건이요.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가 감춰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내 아들은 진실을 마주했고 그 속에서 더 단단히 자라날 것이었다. 라일락 테이블에서의 일이 있던 날, 나는 그 어떤 날보다 무겁게, 그러나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다. 무겁다는 건 내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이고, 가볍다는 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때문이었다. 아들은 내 옆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걸었다. 엄마, 오늘부터는 제가 같이 다닐게요. 이 길, 이제 혼자 걷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는 알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현관 앞에서 말했다. 엄마. 그 단어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눈물겨웠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기사님이라 불리든 엄마라 불리든. 나는 결국 너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야.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엄마가 우아하다는 말, 다른 뜻으로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자랑스러운 우아함.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3년의 눈물과 고생을 다 녹이는 웃음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우아함을 겉모습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우아함은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버티고 끝내 지켜내는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나는 이제 안다. 내 땀방울 하나, 손목의 멍 하나, 그 모든 것이 내 아이의 내일을 지켜낸 증거였음을.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 아이가 언젠가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에게 당당히 말해줄 거라는 걸.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내가 다 갚을게요. 내 이름은 박선영. 55, 전업주부, 그리고 배달부. 사람들은 나를 기사님이라 불렀지만 내 아들은 이제 나를 다시 엄마라 부른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우아하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이름 없이 버티며 가족을 지켜내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꼭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진심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